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처음 시작되는 이슈 진단 플러스의 사회를 맡은 김윤신 교수입니다. 복지TV의 이슈 진단 플러스는 매주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을 놓고 전문가,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대해 밀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의 해법을 모색하는 복지방송의 대표적 시사토론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청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슈진단 플러스에서는 정한 주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슈가 최근에 미세먼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라는 큰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대기오염 사건으로 대표적인 런던 스모그 사건 발생 시에 약 5천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큰 재난으로 발전될 수 있는지 미세먼지 전문가를 모시고 매우 궁금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권 교수님과 선우영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자 소개를 해주세요. (3월) 달에 그 전까지 그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3월에 서울시립대학교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의 선우영 교수입니다. 지금 한국대기환경학회 회장을 지금 2년째 맡고 있는데요.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겨울에 겨울을 상징하는 사만사운이란 말 대신에 사만삼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져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흘은 추운 날이 계속되고 나흘은 미세먼지가 쌓인다는 그런 의미로 최근 서울의 대기오염을 심각함을 나타내는 용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대기오염의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건들을 설명해 주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무엇인지를 두 분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역시 그 뭐 미세먼지를 얘기를 하다 보면 런던 스모그의 그 사건을 얘기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1952년 12월에 런던을 뒤엎은 아주 살인적인 스모그가 발생을 했습니다. 약 5일간 지속이 됐는데 12,000명이 사망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최악의 대기오염 재난 사건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돼 있고 특히 이제 그 12월 13일 날 SO2 농도가 최고도로 올라갔는데 그때 하루만 발생한 사람이 5,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고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런던 스모그가 그때 당시는 주로 이제 발생된 게 석탄을 연료로 해서 이제 연소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업시설이나 냉난방이 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석탄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 미세먼지하고 거기서 나오는 그 석탄 속에 들어있는 그 황성분하고 이제 그 결합을 해서 아주 그 고농도 SO2 농도도 SO2가 발생을 했고 또 미세먼지도 발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런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아황산가스가 그렇죠. 이제 주 원인이 그렇죠.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특히 석탄에는 주로 그 중금속을 또 포함도 되어 있고 아주 그 먼지가 여러 가지 그 유해 성분이 많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미세먼지도 직접적으로 발생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그 런던 스모그와 비교해서 LA 스모그라는 그렇죠. 것도 또 이제 LA 스모그도 이제 보면 그 후로 한 2년 후에 이제 또 LA 스모그 7월 달에 발생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상당히 고농도에 발생을 했는데 그때는 주로 연료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탄화수소하고 질소산화물에서 영향을 미쳐서 이제 2차적으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커지는 그런 농도가 고농도로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런던 스모그와는 비교는 조금 덜 되지만 그 유해성은 덜하지만 그때도 뭐 거의 대부분의 시민이 눈하고 뭐 코, 점막 이런 데서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지만 산업체 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그 LA 스모그는 또 오존이 문제 또 오존도 또 같이 또 나올 수 있죠. 네. 자, 이제 오늘 미세먼지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 선우 교수님께서 뭐 아직 정의랄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국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너무들 요새 잘 알고 계셔갖고 그렇죠. 뭐 이렇게 덧붙일 말들은 반응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크기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말 자체가 이제 미세먼지라고 얘기할 때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저희 호흡기에 이제 많이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건강에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시고 국민 대다수 분들이 좀 의아해하는 것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도 있고 미세먼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지금 세계보건기구 WHO 입장에서는 초미세먼지가 제일 주범입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사실 이제 선진국에서는 기준을 없앤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저희 학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대기환경학회가 사실 그 기준을 갖다가 2018년에 강화하는데 그 과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초미세먼지 기준은 상당히 강화를 시켰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35 마이크로그램 per 큐빅 미터라는 24시간 기준으로 그걸 바꾸는데 미세먼지는 안 바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끔 이제 질문들을 하시는 게 초미세먼지 기준을 초과했는데 미세먼지 기준은 초과 안 했다. 미세먼지 기준은 강화를 안 했습니다. 2018년 초에. 그런데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를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꼭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세먼지로 갔다가 이제 초미세먼지로 갔다가 이제 앞으로는 더 작은 물질도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초미세먼지가 이제 2.5 마이크로메타 10의 마이너스 6승 100만 분의 1 그런 메타의 이제 크기인데 그거보다 더 작은 1마이크로메타보다 더 작은 거 흔히 얘기해서 많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들어보셨겠지만 나노 물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미리미리 좀 앞서 나가서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2013년에 미세먼지를 1급 발암성 물질로 지정해서 우리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의 성분이 주로 뭔지 이렇게 왜 발암성 물질로 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에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한 것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 자체가 발암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2차 그 흡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담배 피우고 있으면 옆에서 담배 안 피는 사람들도 해로운 그 2차 흡연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이다라는 결론을 낸 게 그때 2013년에 낸 얘기고요. 성분들을 보면은 이제 주로 뭐 우리가 먼지라고 생각하는 모래 입자들, 광학적인 물질들도 있고, 뭐 금속 물질들도 있고, 또 이렇게 검댕이 같은 이제 유기적인 물질들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그 좀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먼지라는 이름 때문에 좀 시청자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지 그러면 그냥 날리는 먼지로만 생각하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반 이상이 대기 중에서 만들어집니다. 좀 무슨 얘기냐면 기체들이 이렇게 날라와서 대기 중에 반응을 일으켜갖고 고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되게 전문가들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얘기죠. 근데 반 이상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를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날라들이는 뭐 배출되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대기 중에서 만들어지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제 미세먼지가 1차적으로 바로 발생되는 것도 있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2차적으로 그렇죠. 만들어지는 네. 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그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초미세먼지가 될수록 예를 들어서 PM 2.5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2.5 마이크로메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유해하고 그 폐포 깊이 그게 이제 침투가 돼서 뭐 혈액까지 이제 돈다고 그런 보고가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유해 성분이 무슨 성분이냐면 여러 가지 탄소 성분이라든가 그 방향적 탄화수 같은 게 들어가면 굉장히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이 피 속이나 이런 그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염증을 반응을 주로 일으켜서 그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네. 손상을 일으키면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피떡이라고 할까? 뭐 이런 혈전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제 혈관을 타고 돌다가 어디 가서 막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뭐 심근경색에 일으킬 수도 있고 뇌쪽이면 뇌경색 일으킬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문제점이 일으키는 건데 거의 혈액이 움직이는 쪽이라면 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최근에 이런 보고서에 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미세먼지 안에 중금속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유해 그렇죠. 물질이 네,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우리 건강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한다는 건데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미세먼지가 어디에서 많이 발생돼서 와서 미세먼지가 어떤 종류인지를 우리 정권 원장님이 뭐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희 뭐 미세먼지 가지고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걸 돕기 위해서 이런 걸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요거는 지금 우리가 한 20년, 25년 전에까지 쓰고 있는 벙커CU 기름 중에서 석유의 기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건 경치에서 나오는 매연가루입니다. 매연인데 이게 까맣게 보이지만 이게 잡으면 까맣고, 그다음에 여기는 직화구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 하얀 먼지를 잡으면 이렇게 까매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다음에 소각제입니다. 이건 소각 시설에 나오는 하얀 먼지. 그다음에 이건 도로에서 나오는 도로 먼지. 이건 공사장 먼지. 이건 터널 먼지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건 주로 1차 이런 거를 1차 미세먼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손영 교수님께 말씀하신 가스가 나와서 연소에서 나와서 가스가 만나서 대기 중에 보통 암모니아라는 물질하고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이 결합을 하면 고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는 2차 미세먼지. 요거는 1차 미세먼지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 한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는 아주 고도의 경제 성장기에 있던 시대에는 대기오염 문제는 이제 우리 주로 대도시라든가 공업지대에 이제 집중했는데 최근에는 지역을 아주 막론하고 뭐 전국적으로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심각이 됐는지,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10년 전에 있어서의 서울 공기하고 지금의 공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보면 초미세먼지, 아까 PM2.5라고 하는 초미세먼지요. 그것이 2000년 초에 보면 우리가 38 정도 됐는데 지금 작년에 23까지 떨어졌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떨어져요. 밑에 이제 네. 하향 추세인데 이것이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5년, 20년 전에 뭐 대도시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연료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세먼지의 농도가 달라지고 이제 저감 정책이 달라지는데 뭐 거의 서울에 뭐 석탄 같은 연탄을 떼는 걸 다 지방으로 이전하고 그 후에는 폐색 이제 사용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꾸면서 천연 가스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나온 게 이제 지금 이 상태예요. 그러면 약 15년 전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경유 자동차를 가스로 바꾸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의 이제 농도가 나와 있는데 중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비슷한 일을 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래서 지금은 관리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연료 정책도 바꾸고. 그래서 거의 전국이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제는. 물론 서울 같은 특별한 경우 건물이나 이런 게 많을 때는 서울 같은 건 서울만 예를 들어보면 서울은 39%가 건물 냉난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건물 냉난방은 가스를 떼는 거거든요. 가스를 연소시키는 건데 가스 연소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지소산화물이에요. 네. 질소산화물하고 대기 중에 있는 암모니아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거하고 결합을 하면 바로 제2차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2차로 만들어지는 거는 거의 100% 다 초미세먼지입니다. PM2.5.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면 하향 추세고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정체가 굉장히 심하죠. 정체가 있을 경우에는 농도가 굉장히 또 순간적으로 높아지고 고농도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젊었으니까 도시에서 이렇게 좀 살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좀 이제 깨끗한 공기를 마시려면 이제 지방을 간다든지 네. 강원도를 간다든지 이렇게들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이제 이 미세먼지 문제는 조금 더 공평하다고 그래야 하나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갖다가 다 이렇게 좀 오염을 시키는 거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하죠. 물론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에서 넘어오고 외부에서 넘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공간적으로 도시만 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나라를 다 하는 거고, 물론 서해안이 조금 이제 동해안보다는 조금 더 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직도 도시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정건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기상적인 정체 현상 이런 게 우리가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 항상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지역은 그런 정체 현상이 더 잘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우리가 보니까 전북 지역 같은 데가 상당히 높은데 그런 정체 현상이, 기상적인 정체 현상이 좀 잘 일어나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보면은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복잡한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좀 많이 봐야 하고, 아까 이제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민이 인식하는 정도, 그런 건 분명히 요새 이제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앱이라든지 이런 통신 그런 것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같은 뭐 10년 전 얘기하시고 20년 전, 30년 전 얘기했지만 제가 어디 가서 특강을 했는데 다 이렇게 좀 그 아실 만한 분들, 좀 이렇게 지식도 좀 풍부하신 분들한테 비가 오기 좀 전이었어요. 비가 오기 전이면 약간 좀 무중충하고 좀 이렇게 옛날 같으면 그냥 좀 무중충하고 흐리다, 비가 올라 그런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요새는 안 그러죠. 딱 앱 보고 이거 미세먼지다 다라고 이제 하시니까 10년 전에는 생각도 안 했을 것을 요새는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문제가 더 커지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게, 왜냐하면 사실은 그 LA 스모그나 런던 스모그 때는 PM2.5나 PM10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측정기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도 PM2.5를 정시로 도입한 게 15년도예요. 2015년도.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뭐 초미세먼지다, 뭐 미세먼지다라는 개념이 없고 초먼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가 간편한 거,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측정기가 있어서 아무 데나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상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조금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떨어지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연 평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연평균은 체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1년에 얼마씩 떨어진다, 그거를 제가 체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그 엇갈리는 그런 좀 그 이 국민이 느끼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그 고농도 사례도 비슷해요. 불편하다 하는 게 87%나 돼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만큼 인식이 이제 국민들의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이제 그런 아주 거의 50% 이상이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뭐 하긴 뭐 저들도 보는데. 자, 지난 봄철에는 황사가 발생해서 도시 안을 뿌옇게 이제 만들기도 했는데요. 미세먼지와 황사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좀 그 영향이 또 어떤지 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황사는 이제 뭐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이라든지 몽고 지역의 사막 지역에서 이렇게 비산돼 갖고 날라온 물질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가지 딱 구분이 되는 게 자연적인 겁니다. 거의 100% 자연적인 거고, 우리가 얘기하는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이제 인위적인 것도 있고 자연적인 것도 있고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입자가 더 크죠. 그러니까 보기 시각적으로는 금방 우리가 황사가 날라온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이고 그러지만 우리 몸한테 해로운 거는 상대적으로는 좀 작을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한동안 되게 연구가 활발히 됐던 게, 예를 들어서 고비 사막에서 황사가 날아오는데요. 그 지도에서 보면 중국 서쪽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날아오는데 중국 동쪽을 지나서 우리나라를 올 때 중국 동쪽에서 많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그 황사 입자들을 타고 넘어옵니다. 실제로 저희 나라에 도착했을 때의 황사 입자는 자연적인 그런 황사 광물질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온갖 오염물질들이 탑승을 해갖고 같이 넘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좀 구분을 할 필요도 있겠죠. 네, 그 일반적으로 그 황사하고 미세먼지는 이렇게 이제 구분이 사실은 그 입자가 크고요. 우리가 말하는 초미세먼지 PM2.5라고 하는 그 2.5는 실제 황사의
한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주로 대부분이 토양 성분이기 때문에 유해성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중국 내륙 지방을 돌아서 오지 않는 한 그렇게 유해성은 크지 않다 하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여러 전문가들 중에 미세먼지의 발생이 주로 중국에서 온다 또는 중국을 비롯한 기타 외국에서 온다. 그것이 뭐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60, 70%까지 그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물론 네. 우리가 오염을 얘기를 할 때 물이나 물오염, 수질오염이나 폐기물오염은 사실은 보이고 보이는 것은 모아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대기오염은 보이질 않아요.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면 발생원에서 줄이는 방법이 제1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로 봤을 때 발생원은 물론 내부 발생원을 빼고 나서는 중국 심지어는 저 몽골, 북한을 포함합니다. 네. 그러면 중국이 가장 큰 소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도 중계 공기 분명히 저 편서풍 타고 넘어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기라는 거를 물이나 무슨 뭐 폐기물처럼 딱 몇 %라고 딱 자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런 경공 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이제 얼마부터 얼마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쭉 그 서울만으로 봤을 때는 뭐 보통 통상 한 50%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적으로. 물론 대부분이 그 어떤 때는 보면 중국에서 들어온 먼지가 들어와서 정체가 되면 굉장히 가속되게 올라갑니다. 그러는 거 봐서 발생원에서 우리가 줄여주는 그런 목적이 더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대부분의 물론 많을 때는 뭐 70%까지 올라간다고 보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까지 높은 데는 그렇게는 가지 않고 분명히 범위가 한 30에서 70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거의 뭐 중국에서 나온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네. 이제 일반인들이 여론조사 결과로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의 영향이 한 80%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과 이렇게 일반인과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 우리 손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실히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관에 오래 계셨어 갖고 이 얘기를 하시 상당히 외교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 사실 2019년 초에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사실. 중국 쪽에서 이제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중국 책임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외교적인 그 발언으로는 사실 그런 거고요. 저같이 이제 학문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포장을 해도 중국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국제회의 같은 데 나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중국 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있고 그러고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그 미국 나사랑 같이 했던 그 코러스 AQ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한 반 정도는 넘어온다. 그러니까 그건 중국뿐만 아니라 어쨌든 외부 유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부 유입이 한 반 정도 된다. 그런데 그건 평균적인 얘기고요. 보통 지금 정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건. 사실 국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건 이런 사건이거든요. 대기오염 사건들인데 이 고농도 사건들일 때는 외부 유입의 경우가 많은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아까 뭐 7, 80%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거죠. 근데 국민들이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전문가들 인식이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주로 사건들 위주로 그걸 보는 거고 연평균 아까도 말씀드린 연평균 위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단점으로 고농도 딱 그때만 본다 그러면은 높을 때도 있죠.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한 3년 내지 5년 쫙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에만 한정해서 봤더니 최고 많이 영향이 있을 때가 한 70%. 그리고 영향이 최고 없을 때가 한 20% 30%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공기를 어딘 물이나 무슨 뭐 무자르듯이 딱 몇 %다 딱 단정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고요. 하여튼 얼마부터 얼마까지 범위는 없다. 영향은 주는 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그거를 몇 %라고 딱 얘기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하고 불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께서 많이 좀 답답해하는 게 정부가 왜 중국에 대해서 좀 확실한 얘기를 안 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카나다 또 그 유럽의 그 좀 이제 그 아주 그 뭔가 선진국인 독일이라든지 그 뭐 프랑스 같은 데서 스칸디나비아 쪽으로 그런 이제 공해 물질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저희는 좀 특수하게 다른 게 보통은 조금 더 발전한 나라 미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조금 더 약소 국가에 공해 물질들이 넘어가는 것을 갖다가 이제 협약하고 이런 거인데 저희는 물론 중국이 훨씬 더 강대국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개발도상 국가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선진국 우리 OECD 국가인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외교적인 문제 입장에서 상당히 좀 접하기가 어렵고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는 분명히 맞습니다. 같이 가야죠. 그쪽을 현장에서 발생을 줄여주고 우리도 줄이고 같이 가자 하는 게 정설일 것 같습니다. 중국은 자체를 위해서도 그럼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국민들도 네. 중국과의 외교 공조가 가장 아주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중국은 이제 좀 북경 위주의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북경의 모든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북경의 그 풍상 방향, 즉 이제 바람이 불어올 때 북경을 지나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온다고 치면은 그 위에 있는 지역에서의 오염 배출원들을 갖다가 북경에 영향을 안 주는 풍하 방향으로 옮길 수는 있어요. 그런 정책들은 우리가 막아야죠. 그거를 이제 외교로 저희가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지금 중국 이외에 다른 나라 뭐 특히 북한에서도 한 5%의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를 일부 학자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그 지난번에 그 고농도 때 엽계적을 해보니까 네. 평양 위쪽에서 상당히 많은 그런 영향이 그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다르다. 근데 분명히 북한 쪽에서 오는 것도 있다.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사 연구할 필요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거기도 네. 뭐 정말 측정소 같은 네. 게 좀 지어주고 가서 측정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미세먼지로 인한 이제 대기 오염이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다른 예를 다른 나라에 있어서의 물론 다른 나라도 엄청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뭐 이제 WHO에서 기준을 정할 때 모든 나라의 기준을 정할 때 WHO에서 권고 기준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강력한 기준인데 그 기준을 다 각국 내서 이제 준용을 하는 거예요. 그 권고 기준을 맞추려고. 그래서 권고 기준을 유럽 같은 나라도 아직 다 뭐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이것이 그 미세먼지가 아주 그 건강에 치명적이다라는 게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그 나라들이 그 권고 기준 이하로 오히려 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1, 2위를 다투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인도나 뭐 지금 이렇게 보면 몇 개 도시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런 도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같이 해결해야 될 거다. 그 나라도 해결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같이 해야 돼야 된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그 차량 이부제까지 그렇죠. 강제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효과를 본 적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보고 있고,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 이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손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물론 오염이 많은 중국이라든지 인도 같은 나라들에서 이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가 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선진국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항상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비유를 좀만 들어보면요. 여기 다 뭐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고 여기 다 이제 자제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어떤 학생이 반에서 30등을 할 때 공부를 시켜갖고 반에 5등을 만들 때 어떤 취해야 하는 뭐 공부 태도라든지 어떤 학원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랑 반에서 5등을 하는 학생이 반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뭐 어떤 학원을 다녀야 한다. 갑자기 스카이캐슬이 생각이 나네요. 근데 그런 건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랬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기오염 정책을 세울 때도 지금 우리가 한 5등 수준은 와 있다고 봐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아직도 후진국처럼
30등에서 5등까지 가는 정책들에 머물지 않나 하는 걱정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정책들을 보면 훨씬 더 세밀하고 훨씬 더 강력한 정책들이 많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요새 그 가끔 뉴스에서 나왔지만 이제 대기업에서 이 배출하는 걸 이제 속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게 법을 바꾸고 규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 규제를 제대로 인포싱을 하갖고 지키고 관리를 하는 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책임을 느끼고 이런 것들 갖다 같이 참여하는 의식. 저는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제 환경이 제대로 되려면은 모두의 희생이 좀 필요하다 그러는데 전 조금 좀 걱정을 하는 게 저희가 지금 희생을 할 준비가 얼마나 돼 있나 그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그 미세먼지라는 게 지금 우리도 발생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발생하면서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예요. 피해자.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그런 국민들이 같이 안 하면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석탄이라든가 산업에서 그 나오는 게 주종을 이뤘을 때는 그 산업체만 하면 돼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 뭐 다양하게 우리 에너지 활동이나 우리 생산 활동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으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앞으로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그 후진국형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어떤 그런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각종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75%가 아직도 못한다, 미흡하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가 이제 특히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일단 하도 사회적으로나 언론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이와 같은 막연한 때로는 막연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지만은 공포와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이제 아주 뭐 여러 가지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솔루션이 있겠죠. 네.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향후 앞으로 다뤄야 될 과제면서 우선적으로는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라는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인식의 전환. 그렇죠. 네. 이제 국민들뿐만 아니라 기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들이 네. 뭐 하다못해 언론이라든가 모든 분들이 여기 언론도 여기 뭐 에너지 안 쓰고 안 되잖아요. 그럼 이 에너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석탄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전기는 충남 화력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럼 충남 화력이 예를 들어서 충남 그쪽에서 오는데 발전소가 30개가 있답니다. 충남에. 그러면 우리한테 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최고 한 28%까지 미친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석탄업소를 어떻게 할 거냐. 환경으로 보면 석탄업소를 없애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이렇게 소비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이제 세밀하게 우리가 플랜을 짜서 같이 국민들하고 같이 또 그리고 또 이거를 제어하고 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많이 융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제어하는 시스템도 도입을 하고 지금 IT도 좀 접목을 시켜서 모든 거를 지금 같이 함께 해서 과학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학교 선생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아무래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결국은 국민이 지금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게 네. 너무 지금 이제 좀 페이크 데이터니 뭐 false 데이터니 뭐 이런 것도 많이 있고 false 뉴스 같은 거, 페이크 뉴스 같은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해서 정부가 조금 제대로 이제 교육을 하는 어떤 전체적인 그 어떤 파라다임 같은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일 국민들이 많이 접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건 사실 언론에 특히 일기예보거든요. 그러니까 일기예보에서 딱 접하는 건 뭐냐면 항상 나쁘다. 어디서 왔다, 정체다. 너무 이제 거의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접하게 되니까 그 국민들이 뭐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냥 좋다 아니면 나쁘다라고 이렇게 나와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꼭 좀 오늘 좀 이게 위안이 얼마나 국민들한테 될지는 모르지만 시청자분들한테 될지는 모르지만 꼭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적인 개념이 지금 도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떤 기준이 있죠. 35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걸 초과하면 이제 나쁘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지만 그 35라는 기준은 사실 우리 전문가들은 다 알지만 24시간 기준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르락내리락 35에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24시간 평균이 35보다 넘었을 때 그거는 기준을 초과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번 딱 35 위를 때리기만 하면 그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다. 물론 그렇게 초과를 했을 때는 주의는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해갖고 어떤 뭐 치명적인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개념을 꼭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왜 그런 거 있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접하고만 있으면은 좀 불안하고 그래도 무슨 행동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행동을 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내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참여를 하다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죠. 미세먼지에 대한 그 농도 조금 두려움도 없어지고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러니까 더 국민 전체가 조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좀 참여를 했으면은 참 좋다. 참여 의식 그렇죠. 예, 아주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참여하는 거.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마스크를 써라, 뭐 손발 깨끗이 하라, 뭐 외부에서 있다가 실내로 들어갈 때 아주 청결하게 하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전문가님들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시고 일반 시민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미세먼지를 개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네. 그렇지만 이 마스크가 이제 뭐 너무 이제 타이트하다 보니까 숨쉬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그 노약자들 힘들고 다르죠. 그런 문제가 네. 분명히 있기 네.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또 다른 어떤 그런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그런 쪽도 앞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고 가능한 한 이제 모든 이제 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거의 실내에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한 뭐 예. 8, 90%가 실내라는 말이에요. 네. 대기 쪽에 줄이는 건 그쪽으로 가고 어쩔 수 없이 실내를 줄이는 방법을 좀 더 개발하고 네. 확대하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더 효과를 네.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 솔루션이 물론 바깥에도 줄여야 되지만 바깥에 건 발생에서 줄여주고 그다음에 핫스팟 지역, 고농도 지역을 이제 줄이려고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실내 오염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네. 사실은 그게 더 국민들한테 더 그렇죠. 도움을 줄 수 있는 네.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호 저는 교수님. 뭐 그 지금 정 교수님께서 시민에 대한 얘기는 하셨고 또 앞으로 이제 이거는 이 프로그램이 아마 계속 진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자세한 얘기 많이 다루시겠지만 저는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한두 마디 좀 이렇게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질문이라보다도 좀 이런 주의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고 또 나중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좀 궁금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30등에서 5등, 5등에서 1등 후진국적인 그런 그 어떤 대책만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관리를 제대로 하는 선진국적인 걸 하는 거냐.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연평균은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사건들의 빈도수는 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고농도. 네, 고농도 사건들이. 그러면 그런 거를 위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좀 스스로 질문하고 대책을 할 때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 미세먼지 문제는 뭐 너무 강조할 수가 없는 게 진짜 복잡한 문제고 날씨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날씨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세먼지가 좀 떨어졌을 때 자만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냄비처럼 이렇게 금방 떨어졌다고 생각했다가 또 올라가면 또 걱정됐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5년부터 우리가 측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통계적인 경향을 보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너무 자만하지도 말고 너무 걱정하지도 말고 꾸준히 좀 노력해서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도록 노력하자는 얘기죠.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일단 미세먼지의 어떤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거기에 따른 또 교육 문제 또 관리를 스스로 어떻게 하는지 또 이제 실내 미세먼지의 어떤 관리 방안도 이제 큰 주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미세먼지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두 분 교수님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세먼지 정책을 얘기하면 사실은 에너지하고 연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연료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지금까지 연료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미세먼지 정책을 연료 정책하고 연결할 거냐, 연료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네. 들어서 경유자동차 지금 모든 USB 자동차를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환경차라고 도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장기적으로 분명히 이거는 어떤 선을 긋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유로 6라는 자동차가 들어왔지만 앞으로 이게 10년 후에 가면 이게 분명히 오염 자동차라고 얘기할지도 또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계속 경유 자동차를 이렇게 가야 되는지도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결국은 대기오염은 발생을 해서 줄여줘야 되기 때문에 발생원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러다 보면 발생원이 지역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뭐 부산 다르고 인천 다르고 경기 다르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지역에 맞는 그런 정책이 아주 세밀하고 아주 그 촘촘한 그런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정부가 사실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건 맞죠.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그 어떤 이 재원을 사용하는 이런 방식들을 볼 때 걱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많이 만들고 있죠. 그렇죠? 대책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반기문 총장님 전 총장님께서 만드는 그 기후 환경 회의가 있고 또 미세먼지 정보 센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과연 가장 좋은 방법이냐 하는 것이 일단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그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시민들께서 제일 관심이 있는 그 대중국의 어떤 그 해결책을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거를 1대1로 그렇죠. 가해자 대 피해자 입장에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건 너무 어려운 문제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들의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자를 끌어들여 갖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벌써 그 유럽계 입장에서는 그런 그 협상 내고 같은 거 하는데 아주 달인들이거든요. 그냥 그런 분들을 갖다가 끌어들여서 그런 국가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중국이랑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의 첫 번째 시간으로 미세먼지의 정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두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 이슈 진단 플러스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향후 국가의 보건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더욱 많은 성원과 시청을 부탁드리며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